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폐병원의 담력 시험 중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회사 선배 I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배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동료 4명과 함께 담력 시험을 하러 갔다. 그곳은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폐병원이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유명한 장소였다. 자정 무렵에 차를 병원 앞에 세우고 각자 회중전등을 손에 든 채 내렸다.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느낌이었다. 병원 안에는 여기저기 낙서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침대와 진료 기록 같은 것이 남아있어 분위기가 무서웠다. 동아리 멤버들은 떠들며 3층까지 올라갔다. 당시 3학년이던 K씨가 터무니없는 말을 꺼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2층 복도 끝까지 혼자 갔다 오는 거 어때? I씨는 겁이 났지만 장난스러운 분위기에 결국 동의했다. 가위바위보 결과 말을 꺼낸 K씨가 걸렸다. 그는 겁도 없이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 끝이 보였을 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돌아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사람인가 싶어 안심한 순간 K씨는 경비원의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상반신과 거꾸로 꺾인 팔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도망쳤다. 다른 멤버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경비원의 모습에 겁이 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자 경비원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기억해뒀다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I씨는 담력 시험에 참여한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이상한 경험을 했다. 다만 K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 K씨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고 놀자는 제안도 거절하며 멀어졌다. 몇 년이 지나 I씨는 K씨가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문안을 갔을 때 K씨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며 두려워했다. 그리고 몇 달 뒤 K씨는 세상을 떠났다. I씨는 K씨가 죽기 직전까지 그 경비원에게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절대 담력 시험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응급환자. 내가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때의 이야기다. 당직 근무 중이던 어느 날 밤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급하게 달려가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온몸이 새까맣게 탄 남성이었다. 50대 남성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환자라고 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화상으로 살점이 타들어가 악취가 진동했고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응급실에 있던 의사와 구급대원 모두 심장은 아직 뛰고 있지만 살아남기 힘들 거다라며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간호사들마저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를 장비 있는 방으로 옮겼다. 주사바늘을 꽂기 위해 혈관을 찾으려고 환자의 팔을 잡았지만 온몸이 새까맣게 탄 상태라 혈관을 찾기 어려웠다. 그때 갑자기 환자가 말했다. 저 그렇게 심각한가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환자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약 2시간이 지나 환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나는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 그 순간은 의료업에 종사하던 나조차도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보인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종이와 붓을 가져와라. 나는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친척들 사이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봤는데 한 장의 기념사진이 이상했다. 그 사진은 할아버지가 온천마을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사진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고 곁에 누군가가 기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할머니에게 여쭤봤지만 당시 할머니는 치매가 시작되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었다. 할아버지는 영감 같은 게 강하셨나요? 아버지는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사진을 찍은 건 할머니잖아.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귀신을 본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던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더욱 무서워졌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전화. 내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이다. 어느 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집에서 과제를 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어서 집 전화기를 쓰던 시절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라고 몇 번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장난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같은 시간이 되면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똑같이 숨소리만 들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이 이상한 전화가 계속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전화가 오기 전에 미리 전화기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난 바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숨소리 외에 낮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속삭이는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보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는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한밤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던 기억이 있다. 대학 기숙사에서 살던 때였는데 밤늦게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당연히 빈 엘리베이터일 거라고 생각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는 내가 눌렀던 층이 아닌 전혀 다른 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멈춰서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없는 복도가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더니 내가 누른 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내가 서 있던 그곳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이후로 나는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때 봤던 그 실루엣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이야기, 숲속의 캠핑. 나는 어릴 때부터 캠핑을 좋아했다.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은 나에게 늘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숲속이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주말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챙겨 차를 타고 출발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텐트를 설치하고 모닥불을 피웠다. 날씨는 좋았고 해질녘에는 노을이 숲속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참을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무슨 소리야?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아마 바람 소리겠지. 깊은 산속이니까.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우리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마치 사람 발걸음 소리 같은 소리도 섞여 들렸다. 우리는 순간 긴장했다.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숲속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님 다른 캠핑팀이 있나?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애초에 이곳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은 낮았다. 게다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 주차장에 차는 우리 것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텐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어두운 숲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팔과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였다. 저기 뭐가 있어? 나는 소리쳤다. 다른 친구들도 나의 소리에 놀라서 그쪽을 보았다. 순간 텐트 주변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우리 모두는 그 형체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형체는 어느 순간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도대체 뭐지? 짐승인가?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라고도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당장이라도 텐트를 걷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밤이었고 숲속 길은 어두워 위험할 수 있었다. 일단 차에 가보자. 여기서 멀지 않잖아. 다른 친구가 제안했다. 우리는 재빨리 캠핑 장비를 챙겨 차로 향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그 형체가 다시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급하게 짐을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우리를 움직였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엔진을 걸고 빠르게 출발했다. 숲속에서 벗어나는 동안에도 나는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 친구 한 명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글쎄,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었어. 그냥 이상한 무언가였어.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형체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숲속에서 나를 따라오던 그 형체가 꿈속에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었다. 한동안 캠핑을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 형체가 계속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갔지만 가끔씩 숲속을 지나가게 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한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 캠핑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그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우리를 쫓아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7번째 이야기, 기묘한 빌라의 3층.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한 후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의 방을 얻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편했고 주변이 조용해서 처음에는 만족스러웠다. 이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내 방은 2층에 있어서 딱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출퇴근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걸음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등등. 나는 처음엔 그냥 이웃이 뭔가를 옮기거나 가구를 재배치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마다 계속됐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또다시 그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누군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한 상태라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특히 한밤중이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시작됐다. 발소리와 함께 물건을 끌거나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는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견딜 수 없어 빌라 관리인에게 물어봤다. 혹시 3층에 누가 사나요? 밤마다 소리가 나서요.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3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꽤 오래 비어 있죠. 왜요?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나요? 나는 관리인의 대답에 당황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3층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대충 넘겼다.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3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나는 후레쉬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빌라 안은 고요했고
복도는 어두웠다. 3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이 모두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으니 모든 방이 비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누군가 오랫동안 생활한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방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급히 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와 숨을 돌리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빌라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빌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얘기를 듣고는 신중한 얼굴로 말했다. 그 빌라 말이야. 오래된 소문이 있어. 예전에 그 건물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대. 특히 3층에서 말이야. 거기 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는데 나중에 그의 시체가 3층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서리쳤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그 후로도 가끔 그 빌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있어. 사람들이 밤중에 발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 나는 3층에서 나는 소리에 더욱 민감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밤중에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낮에도 누군가가 내 위층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때때로 창문을 열면 3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결심을 하고 다시 3층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에 반신반의했지만 함께 가주기로 했다. 우리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되자 나는 후레쉬와 휴대폰을 챙기고 친구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문을 다시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방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친구가 벽에 있는 낡은 그림을 발견했다. 나는 친구가 가리킨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벽에는 누군가가 손으로 글자를 써놓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여기 있다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우리는 둘 다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문이 다시 쾅 닫혔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그 빌라에서 지낼 수 없었다. 짐을 싸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빌라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빌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내가 겪은 일들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지만 가끔씩 3층에서 들리던 그 발소리와 벽에 쓰여있던 여기 있다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이후로 나는 밤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 빌라에서 보낸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그 빌라와 3층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를 때면 한기가 몸을 타고 흐른다. 8번째 이야기, 기묘한 기숙사에서의 한밤중. 대학 시절 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살았다. 당시 기숙사는 꽤 낡은 건물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기묘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그런 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살던 방은 4층 끝에 있는 방이었다. 기숙사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고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자정이 넘으면 복도 끝에서 발소리와 물건을 끄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방의 학생들이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기숙사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곤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밤 12시가 되면 복도 끝에서부터 내 방 근처로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도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긴장감에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고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문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때 나는 문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갔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너네도 밤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 들어봤어? 나만 그런 거야? 라고 물었지만 친구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부터 점점 다가와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2번, 3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려고 일어서는 순간 소리가 멈췄다. 나는 문 앞까지 다가갔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나는 그저 문 앞에 서서 누군가가 서 있는지야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그때쯤 나는 같은 층에 사는 룸메이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나도 그 소리를 들은 적 있어.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 내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이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 학생이 살던 방이 바로 내 방이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찔해졌다. 내 방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나는 곧장 기숙사 관리자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관리자는 그건 오래된 소문일 뿐이고 확인된 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그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어둡고 적막했다. 그 순간 나는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고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온몸이 떨렸다. 그 후로 나는 밤마다 그 형체가 내 방 앞까지 다가오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매일 밤마다 그 형체가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와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그 기숙사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기숙사 관리인에게 부탁해 방을 옮기기로 했다. 내가 기숙사를 옮기고 나서야 나는 그 기이한 소리와 형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내가 떠난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이어졌다. 그 방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밤마다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방이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밤이 되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꿈이었겠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묘한 공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 기숙사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그날 밤 느꼈던 공포가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방의 문 앞을 지나칠 때면 문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9번째 이야기, 숲속의 낡은 오두막. 어렸을 때 나는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가에 갔다. 외가는 시골 깊은 산속에 있어서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외가 근처에는 넓은 숲이 있었고 그 숲속에서 친구들과 놀곤 했다. 숲은 어둡고 울창해서 어린 나에게는 때때로 두려운 곳이었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나에게 그곳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장소였다. 어느 여름 나는 외가 근처에서 새로 이사 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우리가 계획한 탐험의 목적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오두막을 찾는 것이었다. 그 오두막은 오래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장소였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어린 우리에게 그런 소문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숲속으로 떠났다. 오두막을 찾기 위해 출발한 우리는 어른들이 절대 가보지 말라고 했던 깊은 곳으로 향했다. 나와 친구들은 각자 배낭을 메고 간단한 간식과 물을 챙겨 출발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웃고 떠들며 길을 나섰지만 숲이 점점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시원했던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한참을 걸어가자 마침내 우리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낡고 허름한 모습이었다. 벽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고 지붕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문은 기울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 오두막은 숲속 깊숙이 숨어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오두막이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먼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친구들의 앞에서 겁먹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따라 나섰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곳곳에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실내는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곳을 둘러보며 호기심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벽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이거 좀 봐. 벽에 뭐가 써 있어. 우리는 모두 그 친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벽에는 오래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였다. 가까이서 보니 그 글씨는 우리 모두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를 찾으러 와라는 문구였다. 글씨는 매우 희미했지만 그것을 본 순간 모두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쳐다봤다. 누군가 장난친 건 아닐까? 아니면 동네의 누군가가 소문을 따라 일부러 써놓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글씨가 주는 이상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건 그냥 장난일 거야. 누가 와서 재미삼아 써놓은 거겠지. 한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때 오두막 안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분명히 우리 바로 근처에서 들렸는데 그곳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와서도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홍비백산에서 숲속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을 뿐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리다가 우리는 겨우 발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우리를 따라왔다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오두막이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심지어 숲에서 놀던 친구들도 더 이상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날 겪었던 기묘한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특히 벽에 쓰여 있던 나를 찾으러 와라는 글씨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몇 년 후 나는 외가에 다시 갔을 때 그 오두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미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다. 어릴 적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지만 나는 오두막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숲속은 여전히 울창하고 어두웠다. 예전과 다름없이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숲속은 고요했다. 나는 한참을 걸어서 오두막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더 낡고 허름해져 있었다. 지붕은 거의 무너져 내렸고 벽도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다. 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여전히 습하고 썩어가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벽에 남아있던 나를 찾으러 와라는 글씨가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최근에 누군가가 다시 긁어서 쓴 것처럼 보였다.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흐려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서둘러 오두막을 나와 숲속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오두막에 가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 오두막과 벽에 쓰여있던 글씨가 생각날 때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오두막은 분명히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10번째 이야기, 호숫가의 낡은 별장. 여름방학을 맞이해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대학교 친구들이었고 각자 바쁜 생활을 하느라 한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여행지는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그곳에 있는 한 별장을 빌려 한 주 동안 머물기로 했다. 그 별장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완벽한 휴양지가 될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예상대로 낡았지만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로 호수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수는 맑고 잔잔했으며 주변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풍경이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여행의 첫날을 기분 좋게 맞이했다. 낮에는 호숫가를 거닐고 수영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별장의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친구들과의 시간은 즐거웠고 그동안 쌓인 피로도 말끔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 우리는 다 함께 별장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2층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순간 멈춰서 서로를 쳐다봤다. 별장에는 우리밖에 없었고 2층에 올라간 사람도 없었다. 그 소리는 분명 발소리였고 천천히 방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들렸다. 뭐야, 누가 올라갔어? 한 친구가 물었다. 아무도 없잖아. 우리 다 여기 있는데.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우리는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지만 발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가 보겠다고 했다. 나는 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발소리는 멈췄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것은 없었다. 방에는 낡은 가구들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사람이 있을 법한 흔적은 없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발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2층에서 내려와 다시 거실로 돌아갔고 그날 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일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자정 무렵이 되자 다시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다시 2층으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 2층에서 나는 발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렸고 때때로 1층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건은 셋째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도 우리는 거실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별장 안에 있던 모든 불이 꺼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 불빛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다. 전기가 끊긴 건가 싶었지만 밖을 보니 주변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한 친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기 나간 것 같은데. 밖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일단 퓨즈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때였다. 거실 구석에서 갑자기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그쪽을 향해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뭔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 형체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이 굳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나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우리는 모두 별장을 뛰쳐나와 호숫가로 달려갔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을 때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차에 올랐고 그 별장을 떠났다. 별장을 떠난 후로도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아무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그곳이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우연히 그 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별장은 수십 년 전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 곳이었다. 특히 2층에서 자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몇 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별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날 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별장은 단순히 오래된 낡은 집이 아니었다는 것. 때때로 나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한기가 느껴진다. 그 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그 별장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